안녕하세요. 국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7장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4번째 시간 말미에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인식을 할 때 막 손실을 인식하다 보니 관계기업 투자가 0이 돼버려. 그럼 더 이상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만약에 투자자의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대여금이나 뭐 우선주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었죠. 다만 여러 가지 순투자를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이 있었을 때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받는 우선순위와 반대순위, 즉 후순위 순서대로 쭉 지분법 손실을 추가로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교재 678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단인데요. 이 순투자 구성하는 장기 투자 지분에 대해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할 때 얘가 만약에 대여금이야. 그러면은 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이고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는 항목일 경우에 어느 거를 먼저 인식할 거냐라는 거죠. 손상을 먼저 인식하고 나중에 지분법 손실을 인식해라. 손상차손 인식하고 나서 남은 장부 금액을 한도로 지분법 손실을 인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5번인데 갑은 1년 초에 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대요. 을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30%, 이게 관계기업 투자입니다. 을이 발행한 우선주도 있는데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장기 대여금도 있대요. AC 금융자산이고요. 3천인데 갑이 소유하는 을회사 발행 우선주하고 을에 대한 대여금, 우선주하고 대여금, 얘는 대여금은 이제 표시이자 유효이자가 같기 때문에 이 기초장부 금액 3천은 요 당시 공정가치고요. 공정가치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 미래 현금으로 현재가치. 이후에도 유효자율법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죠. 같으니까 표시이자 유효이자. 따라서 표시이자만큼 이자수익 인식하고 요 장부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관계기업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며 기업이 청산된다면 장기대여금 우선주 보통주 순서죠. 이 보통주는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대상이고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우선주부터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고 추가로 장기대여금에 대해서도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준서 1109 금융상품을 적용한 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우선주하고요. 장기대여금의 연도별 금액이 주어지는데요. 1년도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을 보니 원래 2,000원이었는데 1,500, 500만큼 손실을 인식을 했네요. 한편 장기대여금은 원래 3,000짜리였는데 2,700, 여기에 대해서도 3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했나 봐요. 즉 의뢰사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손상을 인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나 달라 의뢰사 당기 손실이 8천, 더 나아가서 다음 연도에도 12,000, 자본 잠식 상태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엄청난 지분법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자 2년도에 가서도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그럼 1,500에서 800, 700이 되고요. AC 금융자산 2,700에서 2,200, 500을 또 손실을 인식을 하죠. 물음을 보면 갑이 1년도 말 2년도 말에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 이자 수익 인식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해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에 유의적 영향력을 취득할 때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 공정가치는 똑같다. 1년도 말 회계 처리를 먼저 보면 1109호에 따라서 손상 회계 처리를 먼저 해야죠. 앞서 우리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AC 금융자산에 대해서 각각 500과 300의 평가손실 내지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500, 300 각각 평가손실,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고요. 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직접 죽이고 AC 금융자산을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차감 평가계정 손실 충당금을 인식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는데 당기 순손실이 의뢰사 8천이고요. 30% 2,400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5천짜리였기 때문에 2,400 까고도 2,600이 남죠. 그래서 아직은 추가로 무슨 AC 금융자산이나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에서 지분법 손실을 더 쳐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나죠. 2년도로 갑니다. 2년도에 또 금융자산 평가 손실과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700과 500입니다. 미리 뽑아놨었죠. 그래서 각각 700과 500만큼 금융자산 죽이고 손실충당금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각주에서 보듯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은
800이 남고요. AC 금융자산 대여금은 2200이 남은 상태인데, 자, 이때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는데 12,000이나 손실이 났대. 여기 곱하기 30% 하면은 3,600의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말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2,600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천 중에 2,400만큼 죽였으니까 2,600이 남으니 드디어 0이 될 처지가 생기죠. 일단 2,600 다 죽여버려. 그러면 지분법 손실 일단 2,600인데요. 더 죽일 수 있는가? 관계기업 투자 이외에 순투자를 구성하는 이런 금융 상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다고 했잖아요. 즉 우선주하고 AC 금융자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청산된다면 상환받을 선순위의 반대순위, 즉 후순위 순서부터 따라서 우선주를 먼저 까야죠. 우선주는 800이 있었잖아요. 800 다 까버려. 그 다음에 AC 금융자산은 2200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지분법 손실이 3600이니까 손실충당금 2200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200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관계기업 투자는 0이고요. 페어밸류 PL 금융자산도 0이고요. AC 금융자산은 2000이 남겠습니다. 예, 11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기준서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가 단기 순손실이, 피투자 회사가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기타 포괄 손실도 발생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갑회사는 의뢰사 지분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의뢰사는 1년도에 순손실 6만, 기타 포괄 손실 만을 보고했어요. 지분법 평가 전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16,000. 자, 지분법 손실, 지분법 자본 변동 인식을 생각을 해보는데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하자고 하면은 단기 순손실 6만에 0.3 하면은 18,000 아닙니까? 근데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16,000뿐이 없으니까 그냥 지분법 손실 16,000, 관계기업 투자 16,000 이러고 끝나는 거죠. 결국 기타 포괄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식을 못하죠. 관계기업 투자는 다 0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분법 자본 변동부터 먼저 죽여버리는 거야. 기타 포괄 손실 만에 30%만큼 지분법 자본 변동. 그럼 남은 13,000만큼 지분법 손실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자, 어느 걸 먼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분법 손실은 PL이지만 지분법 자본 변동은 OCI니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IFRS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회계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손상차손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분법 지금 봤다시피 지분법 손실 인식을 하잖아요. 집게 모자르면 다른 관계기업 순투자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추가로 더 인식할 수 있었죠. 자기 거에 대해서도 아예 손상차손, 본인에 대해서도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차손은 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지 않고요. 1028호를 적용을 하는데 손실 발생 사건의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차손이 발생됐다고 보고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만 손실 사건이 발생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손실이 생길 거야. 이렇게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기준서를 보면은 다음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다라는 건데요. 관계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관계기업이 채무 불이행, 연체 등을 했어. 3번은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해서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해줘. 만기를 연장해줬다든지 이런 거가 있겠죠. 관계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에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관계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활성시장의 소멸. 예를 들면 주식 거래가 더 이상 안 되는 상장 주식이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손상차손을 인식을 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은 이게 사업결합 영업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분리 인식을 안 하죠.
따라서 자산 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 검사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대신에 기준서 1028호에 따라 손상 징후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손상 인식해야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는 1036호입니다. 단일 자산으로서, 즉 영업권은 분리 안 하는 거니까 단일 자산으로서 이 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이라고 하면은 순공정가치, 지금 당장 공정가치로 내다 팔다면 매각 부대원가, 처분 부대원가를 빼고 내가 순수하게 받을 금액이 순공정가치입니다. 사용가치, 내가 이 자산을 계속 사용한다면 향후 수취할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이게 사용가치인데요.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입니다. 그래서 회수가능액이 적으면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12번을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초에 의뢰사의 지분 30%를 31,000원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초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잔고금액 공정가치는 모두 10만원이다. 자, 1년도 말에 의뢰사는 순손실 3만을 보고했고요. 1년도 말 현재 의뢰사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손상됐다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1036호에 따라서 순공정가치를 추정해봤더니 2만, 사용가치는 19,000,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가능액이라고 그랬죠. 2만입니다. 각각 추정을 했다. 지분법 평가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자, 1년도 말에 지분법 손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3만에 0.3, 뭐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9천만큼 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31,000원에서 9천을 빼니까 22,000이 북밸류입니다. 그런데 손상 징후가 있다고 했잖아요.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보니까 2만이래. 따라서 2천만큼 추가로 더 감액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갑회사는 1년도 말에 지분법 손실 9천,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차손 2천을 각각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1장 합병거래가 발생이 될 때, 그리고 3장 이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도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죠.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일시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을 인식을 하는데 그 지분법 손익 자체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손익이 아니에요. 세법은 무조건 원가법입니다. 따라서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했다면요, 관계기업 투자 100, 지분법 이익 100 이렇게 인식을 했다면은 이 100을 죽여버리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해요. 여기 이제 X1년도라고 할 때. 그런데 언제고 요 마이너스가 된 이 지분법 이익, 요거는 궁극적으로 매각할 때 모두 다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고 조정이 되는데 그때 미래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우리는 항상 이연법인세는 미래 시점을 바라보는 거죠. 미래 과세소득 계산할 때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됩니다. 가산한다는 이야기는 미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자. 그래서 만약에 지분법 이익 1000이 발생하고 적용세율이 20%일 때 지분법 이익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해놓고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하라 그러면은 순액으로 손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분법 이익 반대에 법인세 비용, 즉 애프터 텍스 800이 잡히고요. 상대 계정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요 절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즉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내가 차기다, 차차기다 막 이렇게 통치할 수 있어. 계속 이연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말라. 즉 요 분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차감할 일시적 차이도 가능해요.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손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분법 손실 100 이를 잡았을 때 세법에서는 손실을 인정 안 하거든요. 따라서 세무조정할 때 이거를 더해준다고. 가산. 그래서 과세 표준에, 즉 과세 소득이 0이 되게끔 요 효과가.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인데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미래 세금 부담을 줄여주니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아무 때나 인식하는 게 아니죠. 중급회계 때도 했습니다만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에 정말 세금 절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가능성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성이 높고 소멸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즉 세금 절약 효과가 있으려면 미래에도 빵빵하게 과세소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일부 또는 전부 팔아야지 라고 할 때, 가만히 갖고 있다가 팔 때 처분분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꽤 큰 덩어리가 커. 그래서 이사회 등에서 매각 결정을 하고 매각할 때까지 좀 시일도 걸리고 이럴 경우에 이미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회계 처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05호.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려면은 교재 683페이지 맨 밑에 각주 28번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니라 매각 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거라면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무조건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의 자산을 이제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매각 가능성도 매우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각 예정 분류로 해야 되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기준서 1105호에 따르면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순간에 이 장부 금액을 순공정 가치하고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순공정 가치는 지금 당장 내다 판다면 처분 부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적다면은 차액만큼 손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순공정 가치가 더 크면 그냥 장부 금액을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30% 지분이 있는데 20%는 팔아버릴 거야. 10%는 가지고 있고, 근데 10%는 유의적 영향력은 없어. 이제 10%만 갖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보유 지분은 매각될 때까지 어차피 30%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요거에 대해서는 지분법 20%는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1105호를 적용하라는 거죠. 표 3에 매각 예정 분류 시점부터 매각 전까지 회계 처리를 다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매각 예정 부분은 기준서 1105호를 적용해서 장부 금액과 순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고 차익을 당기순이익 인식합니다. 자녀 부분은 유의적 영향력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 30%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 매각 예정 분류 지분을 매각한 후에 자녀 지분이 보니까 관계기업 투자에 해당이 돼. 그럼 지분법 적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1109호에 따라서 페어밸류 PL 혹은 페어밸류 OCI 선택 지분증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했는데 더 이상 연도 말에 갔더니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을 못해. 뭐 연도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충족되지 않은 시점부터 소급해서 다시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죠. 이주권 볼까요? 갑회사는 의뢰 보통주 30%를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1년도 11월 1일에 보유하고 있던 관계기업 투자 3분의 2를 매각키로 결정을 했고요.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을 한대요. 요 1년도 11월 1일 현재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금액은 3만, 이 중에서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 즉 3분의 2입니다. 요거의 순공정 가치는 19,000이래요. 요거의 3분의 2는 즉 장부 금액이 2만인데 순공정 가치가 19,000이니까 천만큼 손실 인식하는 게 벌써 요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자, 보고기간 말인 12월 말까지 매각을 완료 못했으니까 계속 갖고 있대요. 12월 30일 현재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의 순공정 가치는 18,800이다. 그러면은 팔릴 때까지 보고기간 말이 계속 있으면은 그 직전 장부 금액과 보고기간 말의 순공정 가치 차이만큼을 계속 조정해 나가야 돼요. 물음 1번. 1년도 11월 1일 분기를 하라는 건데요. 자, 11월 1일에 관계기업 투자 모두 3만이었는데 이 중에 3분의 2 관계기업 투자 죽여버리고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때 2만과 19,000 중 작은 금액 따라서 1,000만큼은 이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을 합니다. 2번 1년도 말에 당기 순손실 300을 의뢰사가 보고를 했대요. 회계 처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매각 예정 지분, 계속 보유 지분 다 회계 처리를 해보는데요. 먼저 매각 예정 지분에 대해서는 19,000이었는데 18,800으로 순공정 가치가 또 떨어졌다며. 그럼 또 손상차손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편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 순손실이 생겼다고 그랬죠. 거기에 300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죽이면서 지분법 손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3번 2년도 2월 1일에 갑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던 의뢰사 지분을 18,500에 모두 팔았대. 요 모두 팔았을 때의 회계 처리는 685페이지 3.12절 3.12 관계기업 투자의 처분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굳이 뭐 3.12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 3.12절에서의 핵심은 관계기업 투자를 처분할 때 관련된 OCI 지분법 자본 변동의 회계 처리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제 처분 분기합시다. 자, 18,500에 모두 팔았대. 이때 매각한 지분과 잔여 지분에 대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거냐.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를 했고, 즉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나 보네. 그때 공정가치는 9,600인데 당연히 9,600으로 최초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항상 1109호에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모든 금융자산은 페어밸류 PL이든 페어밸류 OCI든 최초 인식 금액이 공정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 회계 처리 해볼까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그거 바로 직전 연도 말에 18,800이었죠. 근데 18,500에 팔았으니 300만큼 처분 손실하고 끝납니다. 관계기업은 원래 만에서 전년도 말에 여기 보시면은 3만에서 2만이니까 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300을 죽였으니까 9,700이 남았을 거라고. 요 9,700을 죽이고요. 이게 전부 일반적인 이제 지분증권이 됐는데 페어밸류 OCI로 하기로 했죠. 페어밸류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금융자산 평가손실. 요 100을 OCI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몽땅 다 팔고 관계기업 투자도 전부 공정가치로 팔고 다시 페어밸류 OCI로 분류하는 금융자산을 샀다라는 전제하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당기손익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3.12절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처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처분 분개를 해봤는데요. 자,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 후 잔여 보유 지분의 회계 처리인데요.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을 했어. 그러면 잔여 보유 지분은 1109호에 따라서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처분할 때 자, 관계기업 투자 다 죽여버리고요. 남은 부분은 공정가치로 하고 요 관계기업 투자 팔 때 들어온 현금 해서 처분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앞에서 조금 다른 거는 이 앞으로 다시 가보자고요. 예제 6에서는 처분 손실과 평가 손실을 따로 했는데요. 이 분계를 묶어서 한꺼번에 400만큼 처분 손실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13번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요걸 잘 보자고요. 처분할 때 이전에 관계 기업이 OCI를 인식을 했으면은 투자자도 그거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하여 OCI로 인식을 했을 건데요. 관계기업 투자를 처분할 때 여기에 달려있던 지분법 자본 변동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애초에 P투자 회사가 즉 관계기업이 인식했던 OCI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OCI야. 예를 들면은 페어밸류 OCI 채무증권 뭐 평가손익이라든가 하는 거는 재분류되죠. 그러나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은 절대로 재분류가 안 되죠. 재분류되는 OCI에 대해서 인식한 이 지분법 자본변동 OCI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할 때 얘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P투자 회사가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되는 OCI를 인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한 지분법 자본변동은 그대로 가야지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가 되는. 그래서 원래 뿌리에 근거를 두고 그대로 쫓아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 4를 보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면 자, 관계기업 투자를 전액 죽여버립니다. 잔여 지분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고요. 이때 이제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지분법 자본변동도 전액 제거합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당기손익 재분류 불가능 기타 포괄손익은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편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유의적인 영향력은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은 처분한 부분만 관계기업 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인식했던 지분법 자본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처분한 부분만 제거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는 전액 제거고요. 물론 여기서도 당기손익, 재분류 불능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예제 7번 볼까요? A회사는 1년 초에 B회사의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지분법을 적용해 왔대요. 1년 초 현재 B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은 만인데 거기에 기타 포괄 손익에 들여다보니 B회사 투자 주식과 관련된 지분법 자본 변동 1200이 계상되어 있다. 이 1200은 B가 보유하고 있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 상품과 관련해서 B가 평가이익을 인식을 했으니 그럼 나도 40%만큼 인식해야지 지분법 자본 변동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하니까 얘도 후속적으로 넷인컴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B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B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 공정가치 차이 영업권 없고요. 자, 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쭉 6개월까지 B회사 순자산은 증가했는데 6천만큼 증가했대. 당기순이익이 5천, 기타 포괄 이익이 1000인데 요놈은 재평가액 요금이래. 얘는 후속적으로 넷인컴 당기순이익 재분류는 불가한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재평가액 요금. A회사가 1년도 6월 30일에 B회사 지분 중에 30% 지분에 해당되는 주식을 9천에 매각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대요. 10%는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잔여 지분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페어밸류는 3,200이랍니다. 자, 6월 말에 해야 될 분개를 하자. 그러면은 6월 말 매각 분개 전에 먼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부터 해야 되겠죠. 자, 6개월간 P투자 회사에서 5천만큼 이익이 났습니다. 단기이익, 그거의 40%만큼 지분법 이익, 기타 포괄 이익도 1000이라며 400만큼 지분법 자본 변동, 요거 OCI죠. 관계기업 투자 2400을 늘립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는 12400인데 이 중에 40% 지분에서 30% 지분을 죽여버렸대. 10%만 남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관계기업 투자 12400을. 그리고 10% 지분은 공정가치로 이렇게 새로 잡고요. 9천에 팔았다고 했죠? 한편 지분법 자본 변동은 얼마가 있느냐 하면은 원래 갖고 있는 게 문제로 다시 가보면 1200이 있었어요. 이 1200의 지분법 자본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자본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00은 6개월간 지분법 평가할 때 이 400, 이 1000은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인식한 거니까 얘는 재분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하라 하더라도 당기손익 재분류가 안 되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 1200만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대체 일치금액이 처분이익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무릎 2번을 보면은 무릎 1과 관계없이 A가 1년도 6월 말에 40% 중 10% 지분만 3200에 매각했고요. 유의적 영향력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가정하고 다시 다 팔아요. 그러면 지분법 평가는 똑같고요. 자, 현금 받았는데 관계기업 투자는 팔린 부분만 나가야죠. 이 3100은 12400 중 4분의 1만 죽이는 겁니다. 한편 지분법 자본 변동 원래 1200만큼을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이었죠. 그 중에 4분의 1만 죽였으니까 이 지분법 자본 변동 빠지고요. 처분이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7장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관계기업이 해외 소재 관계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시 통화는 원화인데 만약에 미국에 있어. 그러면은 달러화일 거 아닙니까? 물론 한국에 있어도 달러화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흔한 사례는 이렇게 외국에 뭐 중국에 가 있든 남미에 가 있든 그러면 그 현지국의 화폐 단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원화로 만들어 놓고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한 다음에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이미 우리는 6장 2절에서 현행환율법에 따른 환산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환산할 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똑같은 환율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뒤틀리죠. 차이만큼이 외환 차이였고 이게 OCI 아니에요. 결국 OCI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요거만큼 관계기업의 순자산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한다.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죠. 후딱 한번 보자고요. 이제 8번. 갑회사는 1년도 초에 미국에 소재하는 ABC 회사의 지분 20%를 120달러에 취득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을 했습니다.
1년 초, 1년 말 재무상태에 주어지고요. 이익여금 변동은 모두 당기순이익이고요. 취득을 할 때 ABC회사 순자산의 잔고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습니다. 자, 1년도 초, 1년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금, 잉여금이 지금 100에서 150, 즉 50달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보면 되죠. 1년 초 1100원, 1년도 말 1200원, 1160원이 평균이고요. 자, 환산하라는 것이고요. 수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6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빨리 끝낼게요. 자산은 기말환율, 부채 기말환율, 자본금은 취득 시점 환율 1100이잖아요. 자, 취득 시점에 이익여금이 지금 기말은 150이나 100과 50으로 구분을 해야죠. 이게 기초 자본, 이게 장기에 늘어난 거 아니야. 1100. 당기 순이익에 해당되는 이 50은 결국 수익과 비용 모두 1160을 곱해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거니까 1160 여기다가 한 방에 곱해도 나오죠. 그래 놓고 나서 차변, 대변의 합계를 비교해 보면은 대변이 적어. 여기다가 끼워 넣기 숫자. 이게 외환 차이고 OCI입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 58,000, 외환 차이 42,000 여기에 대해서 각각 지분법 평가를 해줘야 돼요. 자, 1년도 초에 어떻게 했냐면은 120달러에 샀죠. 1100에 샀기 때문에 132000인데 혹시 여기에 영가 매수가 있나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년도 말에는 관계기업 투자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분법 이익, 지분법 자본 변동 각각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20%만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7장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고급회계 마지막 챕터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회계를 공부하겠습니다.